네, 문경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주한미군이 서해 공해상에서 공중 훈련을 하다가 중국이 전투기를 막 출격시키고 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어제가 아니고 그제입니다. 그제군요. 네, 예. 18일. 그제 이 일이 있었는데 이 일과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10여 대가 경기도 평택 오산 기지를 이륙해서 서해 공해상공까지 기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사진 그 지도를 좀 띄워주시죠. 지도를 보시면 이제 항공 그 방공 식별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기네 이제 그 방공 식별 구역을 만드는데 이 식별 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에요. 그냥 각 나라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를 하는 건데 저기를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아무래도 그 나라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긴장이 걸리겠죠. 예, 다른 나라 전투기가 저기에 들어가면 이게 적대 행위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관례적으로 다른 나라 전투기가 부득이 저기를 들어갈 때는 미리 이제 사전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고 보통은 안 들어가요. 굳이 들어가면 저게 이제 서로 그 이제 군사적인 어떤 갈등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들어가는데 저게 이제 그 지도를 잘 보시면 우리나라는 항공 그 우리나라의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라고 하는데 저기 상당히 좀 폭넓게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네. 대신에 이제 그 반면에 중국은 중국 방공 식별구역 이것도 좁네요. 이제 네, 저기는 자기네 이제 그 영토에 아주 딱 붙어가지고 저렇게 돼 있어요. 인근만 딱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영토 모양으로. 예. 근데 저기 근처까지 주한미군 전투기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간 거예요. 거의 중국에 거의 다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저게 쟤네들 뭐야 어디까지 오는 거야? 계속 들어오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출격을 시킨 거예요. 중국도. 네. 그래서 전투기가 출격을 해서 일정 시간 동안 이 중국과 미국 전투기가 대치를 했다. 다만 이제 방공 식별 구역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졌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우리 군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아, 주한미군이 움직인 건데 네. 우리 군과 협의 없이 움직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훈련한다라고 통보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디까지 갈 거야, 어떻게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왜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원래 안 했다는 거예요. 아, 네, 원래 주한미군이 자기들끼리 훈련할 때는 단독 훈련, 독자 훈련은 저희한테 통보할 의무가 없어요? 없는 거죠. 아.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뭐 어디까지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었구만. 네.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게 저렇게까지 가가지고 실제 충돌로 이어져가지고 중국에서 보복한다면서 주한미군 기지 때려봐요. 네, 우리나라 공격하면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얻어맞는 거예요. 아니 중국 갑자기 왜 우리 때려? 우리는 그럼 갑자기 중국이 공격한 줄 알고 우리가 중국을 때리면 어떻게 되는 네,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우리 몰래 뭔가 이게 황당한 일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약간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이런 일이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까지는 없었고 주한미군이 사실 중국 저 영토까지 가까이까지 갈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동영 장관이 북측의 무인기 사건 관련해서 유감 표명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들을 냈잖아요. 네. 그 대책 내용 중에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하겠다. 그 복원의 내용이 비행금지 구역을 복원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찰기와 무인기 비행을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국민들은 환영을 했죠. 근데 그걸 발표하고 며칠 후에 지금 주한미군이 난데없이 중국 영토 인근까지 비행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이거는 주한미군 지금 우리 정부에게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입장과 남북관계 화해 입장을 방해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보여졌는데. 근데 그럴 이제 방해할 거였으면 북한과의 이제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뭐 훈련을 한다거나 근데 그러면 그것도 무서워서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 넘어가고 싶겠죠. 막 네. 한미 군사훈련이 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북한이랑 지금 대화도 해야 되는데 뭔가 애매한데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된 게 어떻게 주한미군이 독자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이런 일을 또 벌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훈련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고 원래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게 네. 자기 목적이잖아요. 자기 사명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전략적 유연성 뭐 얘기하면서 뭐 한미동맹 현대화로 목적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미.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하고 있는데 그동안도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닌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한미군 자체가 만약에 원래도 공지를 안 하고 훈련을 하는 거라면 중국 인근에서 더 가까이 가진 않고 중국을 상대로 훈련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있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알려진 게 주한미군 쪽에 의해서 알려진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대치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네네. 아, 그러면은 또 그 의도가 충분히 막 그 예상이 되네요. 중국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훈련, 쇼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시위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그동안에 정부가 이거를 허락하면 안 되겠는데? 그렇죠. 이게 네. 그동안에는 이제 서해에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상대로 하는 훈련을 하긴 했는데 주한미군이 한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태평양 함대가 뭐 이렇게 배를 한 척 보낸다거나 네. 폭격기를 한 대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지 주한미군이 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주한미군이 직접 나서서 중국을 자극하는 이런 훈련을 한 거는 거의 이례적인 거고. 주한미군이 독자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지휘 지시 받지 않고 이렇게 분리돼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우리 국방부에서도 좀 그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인기 사건이 딱 그 사건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질 수 있겠네요. 아,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인데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네.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키워가지고 우리만 곤란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어서 지난달에 이게 지금 이번에 지금 보도가 된 거죠.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주한미 공군 군산 기지에서 연료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유출량이 밝혀졌나 봐요. 네, 그 19일에 이제 주한미군이 공개를 했는데 그 네. 군산 기지에 이제 미 공군 제8 전투 비행단이 있어요. 여기서 지난달 26일에 이제 일단 사고가 발생했고 이때 이제 알려지긴 했습니다. 뭐 연료가 샜다. 그래서 이제 연료가 샜으니까 뭐 그냥 샜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양을 파악을 해보니까 약 4만 리터인데 이 정도면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었던 예, 예. 사건 중에. 네, 그래서 전투기 연료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유출이 됐는데 미 공군은 아직까지 이제 뭐 사고 원인도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오산 기지에서도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2월 5일에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전체 유출 규모는 아직도 파악 중인 상황인데 지금 13일 기준으로 해서 870리터를 회수했다. 그러니까 이제 쏟아 부은 것 좀 주워 담았다 이거죠. 근데 뭐 전체 양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군 기지가 오염 문제가 늘 심각하죠. 지금 용산 미군 기지도 아직도 정화가 안 끝났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어린이 공원 세워가지고 어린이들 뛰어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오염을 시키면 저는 이거 연료 유출 맞나? 아니면 그냥 버린 거 아닌가?라는 폐유 몰래 버린 거. 그것도 네. 의심돼요. 그런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다 혈세로 정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미국이 공개하지 않으면 실제 안에서 어떤 오염 사건이 발생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공개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뭐 안에서 연료를 쏟아 부었는지 땅에 흘렸는지 누가 알 거예요. 아무도 없고 그다음에 이거를 정화할 의무도 없어요. 미국에서는 정화할 의무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미군 기지를 이제 반환하는 경우 있잖아요. 반환할 때는 그래도 원상복구를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소파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4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미국 정부는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제공되었을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 또는 보상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이 집계역도 이렇게 안 합니다. 집계역도 이렇게 안 네. 해요. 나라와 나라가 계약했는데 이런 불평등한 계약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거기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소파에 그 이제 특별 양해각서라고 있어요. 환경 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워낙에 미군 기지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나중에 이제 체결이 된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이걸 이제 카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발생하면 미국 정부가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이제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아니야라고 미국이 발뺌해버리면 이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국 정부가 이거 가지고 이제 맨날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이거 급박하고 실질적인 거 맞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미군 기지가 대거 반환이 되고 평택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8년부터 이 미군 기지 반환된 걸 보니까 이제 오염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지금 이제 2024년 기준으로 반환받은 미군 기지를 일단은 당장 정화는 해야 되니까 한국 정부가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각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데 3,705억 원이 들었대요. 그리고 나머지까지 다 하려면 4,582억 원이 들어갈 걸로 추산이 되는데 거의 1조 가까이네요. 네. 그런데 미군은 단돈 1원도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런 조약을 어느 나라가 맺고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진짜 우리나라에 지금 도움이 되는 게 없네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정화비용까지 다 우리가 내야 되는 상황이고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이게 정말 이제 황당한 일이 될 수 있는데 아직 검토 중이에요. 뭐 결정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제 나토에 뭐가 있냐면은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목록 이라고 해서 영어로 이제 PURL이라고 이제 약칭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안 하겠다. 우리가 왜 계속 무기 지원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유럽에서 아니 그러면 당장 이제 우크라이나 패전하는데 그래도 무기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제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유럽이 돈을 걷어서 미국 무기를 사라. 그래서 우크라이나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출범한 게 이 PURL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토 나라들이 유럽 나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미국 무기를 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국도 돈 좀 보태라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요청이 들어온 걸로 추정이 돼요. PURL 여기서 네. 여기서 우리 정부한테 지금 요청을 했다는 네,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10일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뭔가를 요청했는데 아마 이걸 요청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진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뻔뻔한 놈들이 있나? 아니 네. 너무 먼 나라잖아요. 우리한테 왜 돈을 내라 그래요? 네. 이 전쟁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인데도 돈을 뜯으려고 하네요. 근데 그 우리보다 더 멀리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도 지금 돈을 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지금 나토에 나토 파트너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토 소속은 아닌데 나토와 이제 가까이 교류하는 나라들. 그래서 인도 태평양에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이렇게 4개 나라가 있는데 우리 뺀 나머지 3나라가 지금 이 PURL에 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도 내라. 네, 그렇죠. 이거를 지금 요청한 거죠. 그렇죠. 최근에. 네, 이전에 윤석열 때는 무기를 직접 보내라 이걸 요청했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포탄 그래서 뭐 155mm 보내고. 포탄 막 몰래 모자른가 보내고. 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도 이걸 요청한데 아유 정권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무기 준다고 해서 이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뜯기는 거잖아요. 100% 패전이에요 지금. 근데 그냥 못 지겠으니까 무기를 계속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보고도 물을 더 부으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미국은 어차피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여기저기 지금 돈을 뜯는 건데 뜯으면 뜯을수록 감당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카드로 관세 협박하고 그런 식으로 협박 카드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랑 대화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안 끌고 와서 협박하고 저 사안 끌고 와서 협박하고 여기에 굴복하면 어디까지 뜯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전화도 받으면 안 되고
만나도 나 급한 일 있다고 그러고 얼른 가버리고 해야죠, 막, 해야죠. 자꾸 계속 대화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기를 지원하는 거 검토 중이다. 좋아요. 괜찮아. 계속 영원히 검토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를 내가 확정 안 한다고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미국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일 뿐이에요. 관세 협상은 관세 협상대로 진행한 거 아닙니까, 이미. 거기서 더 뜯기지 않으려면 모든 것들을 다 검토 중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부도 머리 아프겠어요? 네, 지금 이제 좀 우려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한국 내에서는 여기에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 그 이제 인터넷 보시면 우리나라 무기들이 해외에 아주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도 좀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폴란드에 잠수함을 이제 판매를 하려다가 이게 이제 실패했어요.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그런데 이거 왜 실패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유럽 내에서는 한국이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네 무기 사기가 좀 그렇다. 이런 입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우크라이나 편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우리 잠수함이 팔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무기 판매하려면 좀 나토에 돈 좀 주고 이렇게 해야 유럽 나라들이 우리 무기를 사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앞만 보는 연구원들은 분석을 멈추세요. 정말 국익에 도움이 안 되네요. 이런 전쟁 구도에 우리나라의 실익을 얻으려면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잠수함 몇 대 팔겠다고 전쟁에 끼어들어요? 이거 진짜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러시아와 관계 회복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돈을 내버리는 순간 그건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러시아뿐만 아니고 지금 주한미군이 중국에다가 전투기 띄우고 이러는데 그럼 중국이랑 러시아랑도 다 관계 끊어야 되는데요. 네, 네, 큰일입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자, 넘어가서 북한 얘기를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9차 당대를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행사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이제 시작했다고 오늘 북한 언론에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막식을 했는데 당대회라는 게 뭐냐면은 당의 이제 최고 그 의사 결정 기구 회의가 이제 시작된 거고, 그래서 3,000명인가 5,000명 참가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대표자들이 5,000명이 참가를 했고 3,000명이 참관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당대회는 원래 이제 김일성 주석 시기에는 10년 주기로 좀 해왔어요, 대체로. 근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대체로 10년 주기로 하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에는 이걸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고난의 행군하면서 경제도 매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체계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굴러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당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예 당 규약을 바꿔가지고 5년 주기로 한다라는 걸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7차, 8차, 이번에 이제 9차를 5년 주기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제 그 잘 보면은 7차 때 그 당 결정문이 쭉 나왔는데 되게 장문에 거의 책 한 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내용 국가 운영 전반을 다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야, 북한의 장기적인 구상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다 확인을 했는데 5년 뒤에 8차 회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거죠. 네. 8차 회의에서 그 평가를 했는데 5년 동안 계획한 게 제대로 안 됐다.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에서 이런 당 행사라든지 국가 행사를 할 때 평가를 하면 지난 시기 평가를 할 때는 성과 위주로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8차 당대회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부족한 게 너무 많았다라고 평가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의외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5년 주기로 이 당대회를 하니까 5년마다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 7차 당대회 때 채택했던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안 돼 버린 거죠. 그래서 8차 때는 새로운 5개년 계획과 함께 정비 보강 계획이라고 해서 이거 미흡했던 거를 다시 이제 그 보충하면서 또 추가로 5개년 계획 이걸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8차 당대회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은 북한이 할 일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7차 때의 5년보다 훨씬 많았던 거죠.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북한의 지난 5년간의 경제 성장률을 10% 정도로 추정을 했어요. 10% 5년 동안 10%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도 대략 10%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 통계는 북한 전문가들은 거의 안 믿어요. 가장 보수적으로 아, 그래요?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는 훨씬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게 맞고, 그럼 이 정도로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북한은 지금 이제 9차 당대회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자립적으로 경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완성됐다. 그러니까 토대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그 위에 기둥 세우고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제 5년 동안 북한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아마 이제 이 9차 당대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기간이 며칠 동안 막 진행이 되는 거. 보통 한 뭐죠? 3박 4일, 4박 5일 이 정도 진행될 걸로 예상돼요. 그러면 결과 보도들이 3, 4일 후에는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그 내용들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전쟁 얘기인데 지금 이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란 전쟁 나는 겁니까? 네, 전쟁 날 가능성이 상당히 그래요? 높아졌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참 이제 애매한데 뭐가 있냐면, 일단 이란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 오만이 중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만에서 협상을 하다가 지금 이제 스위스에 가가지고, 근데 이상한 게 스위스에 가서도 계속 오만이 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국 대표하고 이란 대표하고 만나서 협상하는 게 아니고요. 오만 대표가 여기 만나서 이쪽에 전달하고 여기 만나서 이쪽에 전달하고.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네, 상당히 피곤하죠. 네. 근데 어쨌든 왜 이렇게 되냐면, 사실 이란이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미국이 협상하자 그래서 협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공습을 그쵸.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협상하자 해놓고 공습하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란하고 협상 합의는 한 10에서 15일 정도 남아 있다. 즉 이것이 지났는데도 합의가 안 되면 공습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왜 이게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냐면, 일단 이제 세 가지 좀 안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우라늄 농축 문제인데, 미국은 너네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다 하지 말아라라는 거고, 이란은 아니 우라늄 농축은 우리가 그 제한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 낮춰줄 수는 있지만 아예 안 하는 건 안 된다. 이건 우리 주권 문제다. 이게 이제 걸려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잘 안 풀리는 문제고, 또 하나는 미국이 이란 너네 탄도 미사일을 다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란은 그건 우리 협상 의제가 아니다. 아예 말도 꺼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란이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 뭐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여러 나라의 그 미국은 이제 테러 단체라고 지정한 그런 단체들의 무기를 지원하고 있지 않냐. 그거 중단해라. 라고 하고 있고, 이란은 그건 우리 외교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거의 0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요구와 이란의 요구가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럼 이제 결국 전쟁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 전쟁도 뭐가 문제냐면은, 이란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미국이 가가지고 아주 쪽집게 타격을 하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중부 지역 사령관한테 그 방향을 지금 찾아봐라라고 하는데, 지금 미군에서는 찾지 못하는. 안 된다. 그거는 지금 이란은 베네수엘라하고 이렇게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그 중거리 탄도 미사일 새로 막 공개를 하면서 가까이 오면 항공모함 다 격침시켜 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원유 그 수송량의 20%인가 이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를 봉쇄하면 이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란에서는 얘기하면서 우리는 미국에 더 이상 이제 굴복하지 않겠다. 그동안 미국한테 속아가지고 너무 많이 당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그래서 결국 뭐냐?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다고 해도 이란이 거기에 이제 무너질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변화될 게 없다. 근데 지상군 투입하면 미군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6월에 갑자기 B2 폭격기 띄워가지고 막 지하 핵시설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하 핵시설이 망가졌으면 이란하고 핵 협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란의 핵시설 다 없어졌는데. 근데 핵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란 핵시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뭐 벙커버스터 아무리 뭐 최고 무기를 써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한적 공습으로는 상황을 전혀 바꿀 수 없고, 지상군은
투입했다가는 미국이 너무 큰 피해가 있고 그래서 미국이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계속 트럼프를 협박을 하고 있어요. 너네 이란하고 협상 타결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공격해버리겠다. 그러면 미국 너네가 우리 방치할 수 있어? 무조건 도와줘야지. 아, 이스라엘 진짜. 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협박이 또 먹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미국 내에 상당한 그 로비력이 있거든요. 네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또 성질 건드리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아, 이스라엘 진짜 골치 아픈 나라네요, 정말로. 아. 그런 상황이라 지금 이란 상황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여기서 누가 딱 젖힌다, 이렇게 밀린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전쟁이 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자, 요거 여기도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세계가 혼란입니다. 혼란. 우리나라가 가장 그래도 화목한 것 같아요. 자, 국민들이 잘 싸워주셔가지고 그래도 조금씩 진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지켜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